자, 우리 페이지 241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고요. 자, 원천징수로 회사 코드를 변경해 놓을게요. 원천징수. 네, 원천징수로 일단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회사 김서우 씨의 사원 등록 중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해라. 그리고 김서우 씨가 있고요. 지금 남자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세대주고요. 사원 번호는 100번.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택을 작성해라.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한다. 아닌 경우에도 입력을 하고 부로 체크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그리고 이 주민번호를 왜 자꾸 올바른 거로 가정하냐? 여기다 주민번호를 올바른 걸 줘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다 이제 가상의 주민번호를 만들어서 놓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떠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워낙 똑똑해가지고 주민번호가 다르면 그게 이제 빨간색으로 뜨기 때문에 그냥 올바른 것으로 그거 빨간색으로 떠도 무시해라. 근데 우리가 실무를 진짜 하실 때는 이 주민등록번호 빨간색으로 뜨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주민번호 잘못 입력된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해. 안 그러면 전자신고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사원 등록 가볼까요? 사원 등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서우님이 여기 100번에 나와 있네요. 4번 100번에 김서우님이 있고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자, 부양가족 명세를 보시면요. 김서우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고요. 지금 동거가족이 나왔고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능하겠죠. 배우자는 소득이 없고 그 다음에 장남은 고등학생으로 일당 8만 원씩 60일간의 일용근로소득이 있다. 네, 그럼 장남은 어쨌든 지금 장남은 누구겠어요? 김서수님이겠죠. 그래서 김서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돼서 분리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용직은 언제나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장녀는 중학생이면서 소득이 없고 그래서 장녀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부친과 모친이 있는데 주거 형평상 2019년 10월 5일에 이사를 했고 소득은 없대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소득은 없네요. 근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근데 소득은 없지만 연령 요건 충족하지 못했죠. 78년생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 동생 김서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김서원님이고요. 김서원님이고 근데 남성분이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분여자 공제 이런 것들은 검토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입력해 보겠습니다. 김일광님. 자, 이거는 부이고요. 소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이 되죠. 네, 소득자의 직계존속이니까 1번입니다. 그리고 김일광.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모님이거나 장인어른이라면 2번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자, 내국인이고 자, 주민번호 입력할게요. 16 1051 326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경로 우대가 가능하네요. 경로 우대가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모는 최애순님이고요. 48년생이시네요. 입력해 볼게요. 최애순. 그 다음에 4808192017 잠시만요. 이거 주민번호. 480819-2017-623 이렇게 돼서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경로우대 공제가 알아서 불러져 오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고 기본공제 대상은 60세 이상인데 의료비에서 본인 등 의료비에 적는 기준은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그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배우자는 이은미고요. 배우자 이은미는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이은미는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3번이죠. 이은미에 해당이 되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로 75011 2101 10101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이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대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자녀 김서수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4번 김서수에 해당이 되고
주민번호 1120-3051-312 이렇게 되고요. 근데 20세 이하고 7세 이상 자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김서수 다음에 김서희고요. 주민등록번호가 0808014105112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자녀고요. 12살이니까 7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서희 말고 여기 위에 있는 동생인 김서원이 있습니다. 일단 입력하고 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김서원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을 하고 부로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주민번호고요. 그 다음에 780808 153 201 이렇게 하시고 부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요건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제 5번을 입력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장애인이 아니고 소득 요건 충족했으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 공제 대상은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정산 추가 공제에서 세액 공제의 다양한 항목들이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의료비라든가 뭐 교육비라든가, 근데 물론 형제자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형제자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요건들에서 우리 형제자매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액 공제 대상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우리 기본 공제 대상자 부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우리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주는 형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는 총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자, 그럼 총급여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연말정산 추가 입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셨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소득명세를 가보시면 김서훈님이 일단 상단에 놓여 있고 소득명세 보시면 연봉이 6천만 원이시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다음 자료에 총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대요. 2020년 기속분은 기속분 이미란 씨에 대한 소득 처분이 300만 원을 발생했다. 이거 지금 오타 같네요. 이미란이 아니고요. 김서우한테 처분이 됐겠죠. 그래서 그 소득 처분된 금액 300만 원이 발생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반영을 하라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인정상여 추가분이 나오게 되고요. 인정상여로 김서우한테 처분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300만 원이 반영이 되겠죠. 이미란 씨 이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 자료 보겠습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인데 김서우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해라 라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보험료 공제나 의료비 공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셔가지고 보험료 공제를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요. 보장성 보험. 자,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장남의 경우에는 120만 원,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장남의 생명보험료는요. 이것도 가능하죠. 장남은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장남의 생명보험료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한번 해보면요. 이거 두 개를 합한 금액으로 이제 210만 원이고 장남이 뭐 장애인이거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보험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다 보는데 우리 장남의 경우에는 모두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210만 원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가겠습니다. 보험료 가시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2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일반 보장성 보험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우리가 따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부친의 경우에는 150만 원이고요. 부친은 우리가 42년생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경로 우대자 공제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의료비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본인 의료비와 그다음 장애인 그 밖의 공제 대상자를 나눠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50만 원이 이제 부친에 대한 의료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자에다가 15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남의 맹장 수술비 그래서 장남의 경우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네. 그리고 동생의 경우에도 이게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동생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동생은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죠. 소득 요건 충족했는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고요. 나이 요건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자녀 동생에 대한 이 비용도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를 우리가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장애인이 아니죠. 그래서 두 분에 대한 거는 4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 요건만 따지게 되죠. 소득 요건은 따지고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배우자의 대학원비는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만 대학원이 공제가 되고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료는 공제가 될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지금 장남의 고등학교 수업료는요 220만 원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고등학생에 해당되니까 220만 원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김서희님은요 작년대에 초등학교 수업료고 180만 원이래요. 그때 우리가 체험학습비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비가 50만 원, 교복구입비가 30만 원 해당되는데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그렇기 때문에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만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체험학습비는 얼마가 한도죠? 3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80만 원에서 요 30만 원 차감하면 150만 원인데 체험학습비 20만 원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30만 원을 우리가 초중고란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130만 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요 220만 원하고 우리가 더해서 교육비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교육비에다가 초중고등학생 둘 다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고등학생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금액을 더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350만 원. 여기에다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350만 원이 반영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350만 원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교육비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을 보겠습니다. 기부금은 이제 본인의 기부금이 50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이건 지정 기부금 단체에다가 500만 원을 납부했기 때문에 자, 기부금의 경우에는요.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지정 기부금인데 500만 원은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 기부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단체 이외의 지정 기부금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종교단체 외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해기부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남의 경우에는 50만 원 국군장병 위문군품이에요. 이거 나라에다가 이렇게 납부하는 것은 우리가 법정기부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부한 거니까 법정기부금에다가 일단은 50만 원 당해기부금에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 요건 충족하지 않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 원을 종교단체로 우리가 반영해 주게 되면요.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을 이제 3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부금이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입력이 됐어요. 다 입력이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월세 자료 남아있네요. 월세 자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파트 월세 계약이네요.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시면 6천만 원이잖아요. 6,300만 원이기 때문에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요. 네, 총급여가 7천만 원 넘지 않아서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월세 세액공제는 여기 월세 주택임차란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 7천만 원 넘지 않아서 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월세 볼게요. 아래는 김서우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월세 계약서네요.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를 지급했다는 게 이체 확인서로 확인이 된다. 그럼 우리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임대인명을 써줘야 돼요. 임대인은 지금 주인장이네요. 결국에는 이 임대인의 매출 누락들을 잡아내려고 이런 월세세액 공제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월세세액 공제, 월세를 받는 이런 주인들의 소득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월세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요,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면적은 69제곱미터죠. 네, 그래서 69제곱미터.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뭐죠?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아파트 103도. 신길동 신길아파트 103동 이렇게 되고요. 자, 게시일은요. 보시면 2020년 2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2022년 1월 3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2020년 2월 1일이고요. 2022년 1월 31일입니다. 연간 월세액을 볼게요. 자, 2월부터 월세를 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120만 원이네요. 그러면 120만 원을 몇 개월치 낸 거예요? 2월부터니까 11개월. 11개월치를 납부하셨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 금액은 1,32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32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 공제 대상 금액이 750만 원 한도로 하게 되죠. 그래서 세액 공제는 우리가 75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되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월세세액 공제가 이렇게 1,320만 원이고 옆에 보시면 750만 원 한도로 해서 10%에 해당되는 75만 원이 공제가 됐다. 10%죠. 왜냐면 연간 총급여가 5,500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0%의 세액 공제를 받았구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답안을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완성이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정세액이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전액이 환급이 결정세액이 지금 0원이 된 겁니다. 이 세액공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0원이 됐고 우리가 기존에 납부했던 400만 원을 전액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나오게 되면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많이 어렵지 않게끔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5월 1일에 입사한 사원이고요. 사원 코드는 101 남성 세대주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소득명세 탭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각각 작성을 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종전근무지가 나와 있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족사항을 볼게요. 일단 모두 김영선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소득은 없고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올바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요건과 그다음에 소득 요건 모두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거나 그다음에 소득 요건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따져야 되고 모든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불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사원 등록에 가서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김영선입니다. 101에 해당되는 김영선이고요.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부양가족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자, 김영선님이고요. 본인이고 일단 첫 번째 조미숙 배우자의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나이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에 대한 어떤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조미숙, 네, 조미숙. 그다음 내국인이고요. 주민번호 입력해 볼게요. 1010-222222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배우자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장애인이거나 경로우대나 이런 것들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김민성은 장남인데요. 일단 장남인데 99년생이에요. 그러면 얘는 연령 요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김민성 입력해 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 공제가 가능했겠지만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아서 근데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김민성이고요. 그 다음에 990120-1111-11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세가 넘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로 체크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아연의 경우에는 장녀에 해당되고요. 장애인에 해당이 되네요. 그럼 추가 공제를 위해서 장애인을 체크해줘야 되고 14년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는 어차피 장애인이기 때문에 연령 요건을 따지지 않긴 하지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김아연이고 내국인이고 주민번호를 140901444444 이렇게 되고요. 나이 요건이고 지금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취약전 아동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안 뜨는 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진이는요, 모친이 그래요. 모친이고 46년생이고 12월 28일 날 사망했어요. 사망했지만 우리는 사망일 전날에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모친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소득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사망일 전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부양가족 소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이 되고요. 한진이가 해당이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461-003-2222 경로우대에 공제 가능하죠. 70세 이상의 지금 경로우대가 이제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74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뭐 장애인이나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1번으로 입력했고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사원등록 메뉴 입력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 김영선님이 있고요. 부양가족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김영선을 입력하는데 일단 소득명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전 근무지와 관련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다음과 같다. 1월 1일에서 4월 30일에 근무했던 종전근무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근무지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종전근무지에서 입력했던 거는요. 이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 정산이라는 거 우리도 해봤잖아요. 중간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사일자를 입력해서 우리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연말정산한 내역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같이 종전근무지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식회사 용준모터스에서 총 1,560만 원을 받았고요. 상여는 80만 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고용, 장기요양, 국민연금을 이렇게 납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때 우리는 세액이 얼마로 결정된 거예요? 42,000원에 4,200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회사 용준모터스에서 내가 퇴사할 당시에 해당 사업장에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연말정산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 자료고 그래서 우리는 기납부세액, 차가감 징수세액 이런 걸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미 정산을 이건 다 하고 온 거예요. 용준모터스에서 내가 4월 말까지 58,000원을 징수했었고 결정세액이 42,000원으로 남아가지고 내가 퇴사하기 전에 16,000원을 정산해서 근로소득으로 줬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는 우리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위에 결정세액으로 입력해줘야 된다. 자, 보시겠습니다. 김영선의 소득명세에서요. 여기 종전근무지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식회사 용준모터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용준모터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6158511299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 기간은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2020년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 감면은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을 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있을 때 그때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급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560만 원. 1,560만 원이고 상여가 8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 9480,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52,00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29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결정세액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42,000원과 4,200원, 4,200원.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소득명세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이렇게 갈 거고요. 자, 지금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료는 우리가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그러니까 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84만 원과 25만 원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제 109만 원. 109만 원을 일반에 장애인이 아니었죠 아까? 김하연은 장애인이네요. 네, 장애인인데 이게 장애인 보장 보험이라는 걸 별도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보장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생명보험료가 장애인 전용 보험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다른 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란에다 기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는 지금 보시면 장남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모두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장남의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장남은 안경구입비 70만 원이 아니고 얼마죠? 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네,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215만 원. 자, 215만 원은 장애인이죠, 장녀. 그래서 장애인 의료비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입력해 볼게요. 자, 우리 의료비에서 지금 장남의 경우에는 50만 원.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되겠죠? 네, 70만 원이지만 안경 콘택트 렌즈 비용은 5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장녀인 재활치료비 215만 원은 장애인 보험료, 장애인 의료비죠. 그래서 215만 원. 그 다음에 모친의 수술비의 경우에는요 360만 원이 지불이 됐네요. 그래서 모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세 이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65세 경로우대였기 때문에 70세가 넘으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자에 해당이 돼서요. 지금 여기에다가 36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625만 원이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는요, 이제 본인 대학원 등록금이 있어요. 대학원은 본인 거는 가능하죠. 본인의 등록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육비 보시면 본인 란에다가 300만 원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남의 경우에는 대학교 등록금 250만 원. 그러면 장남 대학생이죠. 네, 250만 원. 인당 900만 원 한도로 하니까요. 250만 원. 이 교육비의 경우에도 소득 요건은 따지고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죠. 소득 요건은 소득이 있으면 예를 들어 G드래곤이 자기 대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돈을 내주시겠어요? 본인이 내겠죠. 네, 그래서 워낙 뭐 연예인들 돈 많이 버는 연예인들은 대학교 다닐 때 학비를 자기가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많다. 그러면은 당연히 본인이 대학 학비 벌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이 있으면은 그때는 공제 안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대학생들은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까지는 부모가 부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녀는 미술학원비예요. 근데 장녀는 지금 취약전 아동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취약전 아동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전 아동에 4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요. 네, 확인을 눌러주시면 595만 원이 이렇게 교육비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볼게요. 자, 신용카드는 모두 본인 사용분이래요. 예, 그리고 본인의 총급여가 8,840만 원이다. 자, 8,840만 원을 주면은 우리가 지금 7천만 원을 넘어가면 뭐가 안 된다고 했죠? 예, 도서공연비를 우리가 일반으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도서공연비를 뭐로 지출한 거예요? 신용카드로 지출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일반 신용카드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도서공연비로 별도로 넣어서 공제율을 높여서 받아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은 여기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더블 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자, 화면에서 전통시장이 300만 원이죠? 전통시장 30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서공연비 90만 원은 원래 여기에 와야 되는데 7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용카드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세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면 네, 정답이랑 비교해 보면 일단 893만 4,732원으로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죠. 그리고 기납부세액이 지금 46,200원. 그리고 1,000만 원 이렇게 돼서 환급세액은 198만 9,78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서지원 씨의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탭을 수정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기본공제 입력해서 부로 입력해라.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주민등록번호 모두 정확하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지원 씨가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는 가족분이다. 자, 배우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으니까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배우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친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이 150만 원이 있대요. 나머지는 소득이 없다. 그리고 모친은 세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친의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아야 되겠고요. 장애인 공제. 그 다음에 우리 부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죠. 소득금액 요건 때문에. 나이 요건을 보시면 부모님은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시는데 소득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서동수님은 아니고 배우자는 가능하고요. 자녀의 경우에도 가능하겠네요. 나이가. 그래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등록에서요, 서지원님이고요. 여기 부양가족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서동수님을 먼저 입력해야 돼요. 상관없이 무조건 본인의 부모죠. 그래서 서동수님을 입력을 하시고요. 주민번호가 4311021111111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60세 이상이긴 하지만 소득요건 때문에 부 이렇게 입력하고 부를 체크해라. 그 다음에 김숙희님 뭐고요? 입력해볼게요. 김숙희 내국인이고 주민번호가 4503242222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자 경로우대 공제 가능하죠. 70세 넘어가시니까. 그리고 김숙희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증 환자 장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장애인 중에서 3번 중증 환자 이렇게 하시면 두 가지가 모두 공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현정 배우자 조현정이고요. 790302222222 이렇게 됐고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서민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자녀는 050413444444 이렇게 됐고요. 20세 이하 자녀에 해당이 되죠. 근데 15살이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7세 이상 자녀에 해당돼서요. 그다음 두 번째 서민지 서민정 내국인이고요. 0911234444 이렇게 되면 11살이죠. 그러니까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입력이 되시겠고요. 네, 됐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우리가 이제 자녀세액 공제 2명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공제와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적으로 있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보겠습니다. 자, 특별세액 공제 항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험료, 이게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국세청 실무하시다 보면은 국세청 자료가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가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서 그 실무 하실 때도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보험료 공제부터 볼게요. 자, 보험료 공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랑 이제 보장성 보험들이 있는데 서지원, 조현정, 서동수.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동수님의 경우에는 나이 그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험료 공제를 일반란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82만 원을 우리가 보험료 세액 공제에 반영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연말정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서지원님이고요. 연말정산에 자, 보험료 여기다가 82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의료비 볼게요. 자, 의료비는 우리가 나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잖아요. 나이와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서동수님의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17만 원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부친의 경우에는 나이가 43년생이기 때문에 70세가 넘으셔서요. 65세 이상 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 보시면요. 자, 65세 이상자에 해당이 돼서 417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조현정 배우자의 경우에는요. 620만 원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네요. 이거는 그 밖에 공제가 되겠죠. 그 밖에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다가 62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교육비에 해당되니까 이렇게 의료비는 이렇게 1,000만 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교육비 볼게요. 자, 서민지 양은 05년생이고요. 네, 중학교고 130만 원을 공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초중고란에 입력하면 되겠죠. 자, 초등학생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130만 원 이렇게 반영을 해놓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비는 이걸로 끝인가 봐요. 그래서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를 볼게요. 자, 신용카드 보시면 서지원하고 그다음 조현정, 서민정이 나와 있어요. 네,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원 등록 서지원이랑 그다음에 서지원, 조현정, 그다음에 서민정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원래 신용카드는요 소득 요건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 요건은 따지지 않고요. 연령 요건 따지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데 모두 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서지원의 경우에는요 우리 대중교통 사용액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거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요거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네요. 그러면 구분해서 입력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의 경우에는요. 요 밑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720만 원 하고 60만 원. 대중교통이 60만 원.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2,720만 원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체크카드죠. 이건 직불카드입니다. 그래서 직불카드에 해당이 되고 직불카드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이랑 그 다음에 일반이 나뉘어져 있네요. 그러면 자, 전통시장 270만 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입력하고요. 우리 체크카드 나머지가 430만 원. 430만 원은 여기에 입력을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총 16만 원을 지출을 했네요. 그럼 현금영수증은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현금영수증 지불카드는 30% 공제율 적용받고요. 신용카드는 15%, 그 다음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답이랑 한번 대사해 볼게요. 네, 그래서 3,496만 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82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130만 원. 그래서 우리 세액은 결국에는 60만 3,596원. 이거 정답이랑 맞네요. 그리고 우리 기납부가 460만 원이 있어서 환급세액은 400만 원. 이렇게 환급이 발생을 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세액공제 요건들을 잘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 이론, 만약에 잘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 이론, 우리 전산세무 1급 이론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요거 풀어보시면 더 쉽게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문제 다음 시간에 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